네, 여러분 김로벨 TV입니다. 요전 영상에 이어가지고 계속 탈세계화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라는 그 징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요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탈세계화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공급망,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재구성해야 된다, 다시 조성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매크로하게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식량 사정이,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게 반드시 뭐 우크라이나 미리 수출이 안 돼서 그렇다, 그거보다도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이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각하고 정말 매크로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선 이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탈세계화 시대 이제 미국의 패권은 유지되겠지만은 장악력은 점점 약화되겠죠. 지금도 뭐 그런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한테 협조 안 하고 있죠. 심지어 브라질도 협조 안 하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러시아하고 오히려 이제 합동 해상 훈련을 할 정도로 미국의 장악력이 점점 약화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페트로달러가 뭐 굳건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동안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루블화로 또는 위안화로 서로 결제를 하자, 실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인도하고 러시아도 루피화와 루블화로 무역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위상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그 약화, 이게 이제 달러 약세로 이어지겠죠. 이런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그러면 탈세계화 시대의 그 질서 구축은 언제쯤 어떤 형식으로 확고히 자리 잡겠느냐,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무슨 이제 경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금방 일어나지 않으면 너 뭐 엉터리 예견을 했냐, 왜 겁만 줬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많이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하락될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주식이 조금 오르면은 야, 너 틀렸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라는 거는, 또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 정착이라는 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이제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의 결과, 즉 누가 이기느냐 아니면 어정쩡하게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질서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지금 이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방 언론, 주로 미국과 영국 언론이 그 얘기하는 거, 러시아가 엄청나게 패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도 100% 믿을 게 못 됩니다. 알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이 끝나면 원유, 식량, 공산품 모든 거 포함해 가지고 공급망하고 세계 시장의 재편은 불가피해지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를 비롯한 대부분 상품의 가격은 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즉 풍요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거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평화가 왔다, 냉전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니까 평화 무드 속에서 유럽 국가들이 군사비 지출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뭐 평화가 왔는데 소련도 망했는데 무슨 군사력을 강화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서유럽 국가들이 최근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주포나 탱크를 막 수입해 가고 있어서 우리가 그 K
무기 대박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거 자체가 유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전차가 모자른다고 나토에다가 또 미국에다가 전차 즉 탱크를 보내달라고 막 해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들 레오파르트 전차건 뭐 챌린지 전차건 그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줄 전차 자체가 없습니다. 얼마나 평화 무드에 빠져 있었나 하면은 그래도 나토 유럽의 3대 군사 강국이라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영국이 가지고 있는 전차가 그 통계마다 조금 틀리지만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영국이 227대, 프랑스가 406대, 독일이 266대입니다. 심지어 네덜란드는 기갑부대를 해산시켜 가지고 지금 탱크를 18대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너희 왜 기갑부대를 해체했니? 그랬더니 아유 뭐 우리나라 지형에는 탱크가 맞지 않아 해가지고 기갑부대를 해체하고 달랑 18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로 평화 무드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영국 227대, 뭐 프랑스 406대, 독일 266대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주면 몇 대나 보내주겠어요? 뭐 100대씩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죠. 예. 참 이러한 상황에 있다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 2,600대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 2,600대는 그 나토 국가, 미국을 제외한 나토국이 가지고 있는 탱크 전체 숫자랑 맞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그 유럽 한가운데 가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뭐 핵무기 빼놓고는 거의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준비를 안 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4년 그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전쟁을 안 했냐? 전쟁 많이 했습니다. 체첸하고도 전쟁했죠. 영토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 그 구루지아 옛날 지금의 조지아하고도 전쟁했죠. 그리고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크림 반도를 뺏어버렸단 말이죠. 그때 미리 정신 좀 차리지. 인제 와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뭐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군수산업은 뭐 많이 그 무기를 팔아먹게 됐지만은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안 하면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꾸 이제 부채가 문제다. 이것이 큰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소리냐? 뭐 다들 부채 지고 살지 않느냐? 개인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의 부채 또 그 개인의 부채하고 관련해서 큰 곤혹을 겪은 경험이 두 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IMF 외환위기죠.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1996년 말 정도에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한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조금 못 됐습니다. 4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 단기 외채를 상환 유예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들어서 IMF 직전에는 39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며칠 있으면 이게 완전히 국가 부도가 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하게 된 거지요. 그때 30개 그 소위 말해서 그룹 또는 재벌의 계열사가 804개가 있었는데 그들 804 기업의 평균 부채가 400%였습니다. 뭐냐 하면 자본의 400%를 부채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한 방 얻어맞고 나서는 여러분 30대 당시 그룹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그룹이 몇 개 있습니까? 뭐 10개도 안 됩니다.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부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 그게 이제 카드 대란입니다.
이게 1997년도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소비를 진작시키서 내수를 살리자. 그래야지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니냐 해서 카드 발급을 또는 카드 사용을 굉장히 장려를 했죠. 소위 말해서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내세워 가지고 정부가 카드사들한테 현금 인출 서비스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당시에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도 현금 서비스 받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현금 서비스 이자율이 1년에 30%였습니다. 100만 원을 내가 꺼내 썼으면 1년 후에 13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때 카드를 막 발급하고 카드 사용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광고도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카피가 많이 나왔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직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배우 김정은이 BC카드 광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 그리고 또 현대카드, 새로 출시된 현대카드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대카드 가지고 떠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카드 팍팍 써라 이거죠. 그러면서 카드 사용을 부추겼는데 결국은 그러면서 신용카드도 묻지마 발급을 했죠. 학생들한테도 주고 소득 없는 사람들한테도 무조건 몇 자 적으면 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2002년 되면 우리나라의 카드가 1억 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 한 사람당 2.2장 평균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때만 하더라도 카드 서너 장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신용 불량자 또는 연체가 많이 발생해서,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신용카드 1위가 LG카드였습니다. LG카드. 그래서 LG카드가 망하죠. 예. 그래서 신한금융으로 넘어가서 지금 신한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카드가 국내 1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체 금액이 390조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60%가 카드 사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가 300만 가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가계부채, 그러니까 카드 대란은 무슨 부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용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부채죠. 예. 그래서 그런 큰 위기를 겪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위험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계 질서와 대한민국 해가지고 보면은 브레튼 우즈 시스템, 페트로 달러 시대, 세계화 시대까지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레튼 우즈 시스템 시기에 우리가 가트에도 가입하고 그다음에 수출 촉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전후 복고를 하고 산업화 추진하면서 그래도 세계 시장에 편입돼서 괜찮게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 달러 때는 석유 파동을 겪었지만 우리가 중진국에 진입을 하고 또 민주화까지 했죠.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가 열렸을 적에는 선진국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을 적에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몇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6.25 전쟁이 있었고 정말 전국이 다 파괴됐죠. 그 다음에 한참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1970년대 5.1 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도 하고 이제 좀 괜찮게 살게 됐나 보다. 근데 1997년대 IMF 외환 사태를 막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래도 잘 극복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경고가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다만 빚으로 돈을 펑펑 쓰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 어쨌든
세계화가 끝나고 탈세계화 시대로 들어가도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써야 되니까 그래도 제조업 강국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전망이 가능하죠. 그 제조업 강국으로 전문가들이 뽑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독일, 일본, 한국 이 세 나라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망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큰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하고 뭐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개인은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 확보를 최대화하고 부채는 이제 최소화해야 됩니다. 금리가 옛날처럼 기준금리가 뭐 0.5%로 떨어진다. 이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채가 왜 생겼느냐. 이게 파퓰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그 대출 쉽게 받게 해주고 그러면서 정부도 돈을 얼마나 펑펑 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주겠다는 정치인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잖아요. 전북 김제시가 2022년도 추석 때 1인당 코로나 지원금 한 사람씩 모든 시민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총 800억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게 교부금에서 나온 겁니다. 김제시 총 예산은 그러니까 세입 김제시에서 걷는 세입은 869억 원밖에 안 돼요. 재정 자립도가 1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돈 가지고 800억, 100만 원씩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김제시 전체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야지. 돈 받은 걸 그냥 나눠 가지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그냥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 나눠 갖는 걸로 끝나는 거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서는 1년 소득이 뭐 한 500만 원씩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김제시 시민들이 그렇게 100만 원씩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런 정치인은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전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지방선거 때 그 시장 그 100만 원 뿌린 거 가지고 아마 또 당선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돈 주겠다라는 정치인이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재미없는 영상을 올리느냐? 예. 이게 이제 저는 그래도 저의 이제 사회적 역할로 봤을 적에 분명히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는 경고를 보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경고를 보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뭐 몇 분이 보시던 전 관계가 없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조심하라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알리바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참 우리 민족을 보면 준비를 안 하는 민족입니다. 보면은 임진왜란도 그 조짐이 보이는데 준비를 안 했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변하는데 그냥 명나라 붙잡고 있으려다가 이제 호되게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오랑캐한테 당하고 우리나라의 젊은 그 여자들이 10만 명이 만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19세기 망국은 어땠습니까? 국제 질서가 엄청 변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이 강화되는데 그저 무슨 뭐 위정 척사한다 하면서 성리 주작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합병된 거 아닙니까? 또 IMF 사태도 마찬가지고 6.25도 사전의 경고대로 우리가 그 제대로 방비를 좀 세웠으면은 사흘 만에 서울이 뺏겼겠습니까? 전쟁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안타까워서 다시는 그런 그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위기를 겪지 말자 하는 뜻에서 이 긴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런 이제 저의 뭐 일종의 충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세계 질서 변화 대한민국 시리즈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